네. 자, 올해 2017년 국가직 7급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사실 9급에 비해서 뭐 훨씬 어려웠다라는 느낌이 없죠? 네. 그래서, 작년보다 어렵지 않았고 그냥 예년과 비슷한 난도를 보였는데 다만 약간 트렌드 변화는 있었어요. 자, 그래서 훨씬 이제 독해 문제나 그죠 화법 작문 쪽 문제가 수능형으로 출제됐다고 볼 수 있죠. 문항 비율이 막 변하진 않았는데요. 그런데 독해 문제가 훨씬 예전보다 수능형으로 출제되었다. 자, 그리고 한문 문제가 제대로 된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7급 시험 보는 친구들이 이제 한문에 시간 투자를 했던 분들이 좀 허무한 그런 출제였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한문 문제가 없으면 그만큼 다른 데에서 틀렸을 때 그쵸? 예, 실점이 조금 더 큰 폭으로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 자, 그래서 뭐, 다른 낮자인 한자, 혹은 아니면 한자어, 혼동어휘나, 요런 부분을 다 맞았어야지, 그래야 한문 쪽 공부했던 부분이 억울하지 않은, 그런 이제 이번엔 시험지였죠. 자, 그러면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어떻게 공부해야 우리가 남은 시험 잘 치를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이에요. 자, 이번에 규정 문제 2개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한글 맞춤법 문제 이거랑 뒤에 띄어쓰기 하나 나왔죠. 자, 그리고 나머지는 이론 문법 쪽에서 좀 문제가 나왔고요. 자, 1번 보겠습니다. 맞춤법이 옳은 것은 이라고 했죠. 근데 밑줄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이 문장을 다 이렇게 싹 긁으면서 그쵸? 어떤 문법적인 쟁점이 되는 맞춤법의 쟁점이 되는 단어들을 다 찾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어느 정도의 규정 공부를 안 하면 의심 가는 단어를 찾을 수가 없죠. 자, 그러면 볼까요? 자, 1번. 이 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대가라고 쓰여 있네요. 자, 근데 요 사이시옷이 올자리인가? 자, 대도 한자어, 그리고 가도 한자. 자, 그렇기 때문에 한자 더하기 한자일 때는 6개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사이시옷을 쓸 수가 없죠. 자, 근데 대가는 그 6개의 예외 글자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대가의 사이시옷은 한자어 더하기 한자이므로 빼준다. 자, 그 다음 치러야 한다도 잘못되어 있죠. 자, 그래서 치르어야일 때 의 규칙 활용 단어이기 때문에 치러야로 고쳐야겠죠. 자, 그 다음 2번. 매일 만나는 사람인데 오늘따라 왠지 할 때 잘 썼죠? 왜인지의 준말입니다. 왜인지의 준말이라서 요렇게 쓰고 설마 이렇게 써야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왜는 이때 쓰는 게 아니라 웬 놈이냐, 웬일이냐 이럴 때 쓰는 관형사죠. 자, 그 다음에 3번. 살코기 맞는 말이죠. 자, 그래서 살코기는 살, 히읗, 고기의 결합이에요. 물론 지금 현대어에서는 살을 그냥 살이라고 하죠. 근데 예전에 우리 중세 때 살은 히읗 종성체언이었어요. 자, 그래서 살, 히읗 이것의 흔적이 고기와 합쳐질 때 되살아나서 그래서 살코기라고 적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단어 또 뭐 있죠? 머리도 있어요. 머리도 예전에는 머리 히읗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현재 자 이렇게 머리가락 하면 머리가락이라고 그래요? 머리카락이라고 그래요? 네, 이게 머리카락이라고 쓰이고 있죠? 네, 이것도 바로 살코기와 같은 거예요. 자, 그 다음 장에다가 졸여 먹는다라고 했는데 물기를 날린다는 개념은 조리다지만 여기 지금 장에 조린댔죠. 자, 그러면 장조림이라고 해서 우리가 간이 배도록 조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는 졸이다가 아니라 조리다를 써야 하기 때문에 졸여 먹고 라고 고쳐야겠죠. 그 다음에 창자는 젓갈을 담궈 먹는다. 젓갈에 시옷 담구어라고 써있네요. 여러분, 담그다죠. 아까 전에 배웠던 치르다와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얘는 자, 담그까지가 어간이죠? 여기에 어야. 그죠? 담구어. 그러면 담그아. 이거 어가 아니라 아. 그치. 자, 그래서 의 규칙 활용해서 담가. 요렇게 써야겠죠? 자, 여러분, 담아라고 하는 거는 통에 담는 거예요. 근데 어떤 김치나 젓갈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담그다라고 하죠. 자, 그 다음 4번입니다. 명절에 아랫사람들은 위더른께 그랬는데 여러분 앞에 아랫사람은 시옷이 들어가는 게 맞고 아랫사람, 윗사람이 반대말이죠.
자, 그럼 여기다가 아랫사람의 반대말 윗사람. 이렇게 아래 위에 대립이 있는 쌍은 합성어예요. 그래서 아랫, 윗 이렇게 사이시옷을 써서 합성어를 만들죠. 근데 자, 어른 볼까요? 여러분, 어른은 아래 어른 있어요, 없어요? 어른이면 어른이지 무슨 아래 어른이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상대 반의어가 없는 거예요. 그럼 위아래가 동시에 사전에 올라갈 수 없을 때에는 합성어를 만든다고 보지 않고 파생어다라고 해서 윗이 아니라 뭘 쓰죠? 웃을 씁니다. 자, 그래서 우덜은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겉에다가 입는 외투이죠. 자, 외투도 자, 우리가 위, 아래, 상의, 하의로 나누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 위도시라 그래요? 우도시라 그래요? 우도시라고 하거든요. 그것도 위아래 옷 나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외투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덜은은 파생어, 아랫사람은 합성어 요렇게 적는 게 맞다. 자, 그러면 1번부터 4번까지 보면 다 맞춤법에서 배우는 내용들 그리고 우덜은 같은 경우는 표준어 규정에 들어가는 거. 그래서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을 여러 조항에 있는 예시들을 버무려서 이렇게 문제를 출제했죠. 근데 이게 쉽지만은 않았던 것이 밑줄이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또 1번이잖아요. 그러면 좀 긴장한 상태에서는 안 보여요. 어떤 단어들이 내가 신경 써야 될 단어들인지 자체가 잘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맞춤법은 어문 규정의 예시들을 싹 잘 외우고 어떤 테스트를 다양한 테스트를 써서 그죠 긴장한 상태에서도 빨리빨리 쟁점이 되는 단어들을 찾을 수 있게 훈련을 해야 되죠. 자, 그다음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면 정철의 송미인곡 가사죠. 자, 그래서 정철의 송미인곡은 3위인곡이 크게 유행하자 속편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3위인곡과 송미인곡은 미인이라는 단어를 둘 다 가지고 있는데요. 이때 미인은 누구일까요? 아름다운 사람? 네, 좋은 대답이네요. 자, 제 의도가 그걸까요? 자, 이때 정철의 마음속 미인은 임금이었어요. 자, 그래서 임금을 생각하면서 지은 노래 2개예요. 유배지에서 임금을 생각하면서 지은 유배 가사죠. 그때 3위인곡은 사계절에 맞추어서 이야기를 했고 송미인곡은 두 여자가 대화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걸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자꾸 반복돼서 나와요. 3위인곡 어떤 애는 나오고 어떤 애는 또 송미인곡 나오고 그리고 둘 다 안 나오면 관동별곡 나오잖아요. 그쵸? 아, 정철만 없어도 교과서에서 고전 문학이 얼마나 얇아졌을까요? 자, 그러니 그 정철의 가사들, 주요 가사들, 관동별곡, 3위인곡, 송미인곡 요 정도는 사실은 반복해서 여기저기 뜯어서 나온단 말이에요. 지문이. 그러니까 전문 분석을 한번 싹 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제가 무료 특강에 보면 고전 지문과 고전 문법이라는 폴더명을 가진 무료 특강이 남부고시 온라인에 있어요. 자, 그러면 남부고시 온라인에 들어가셔서 저를 누르시고 자, 얼굴 보고 찾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름을 꼭 보고 탁 찾으셔야 돼요. 이유진. 자, 그러면 이 여잔가? 그러면서 딱 누르신 다음에 들어가서 무료 특강란으로 가면 전체 보기를 눌러야 돼요. 전체 보기 누르면 고전 지문과 고전 문법 쪽이 있고 거기에 주요 가사라고 있어요. 그럼 거기에 최초의 가사인 상춘곡부터 시작해서 자, 정철의 가사 말고도요. 다른 가사들도 교과서 가사들이 여러 개가 나와요. 그래서 필수 작품들을 전문 분석한 게 있으니까 그거 강의를 한번 들으시면 보탬이 될 것 같아요. 몇 시간씩 되지 않아요. 그래서 빠르게 전문 분석만 하는 수업이거든요. 물론 혼자서 현대어풀이를 읽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러면 초점이 잡히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무료 특강 한번 남은 시험 보기 전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 이 부분 한번 읽으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문제였어요? 이거 어찌 보면 어휘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현대어 어휘 문제가 아니죠. 고전 문학의 작품 속의 고어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현대어 풀이를 못하면 못 푸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전문 분석을 현대어 풀이를 해봤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래도 진짜 지엽적인 걸 내지는 않아요. 그래서 송민곡에서 내기는 했지만 이 시가 저 시가에서 여기저기 자주 언급되는 말들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제 자료에 고어 100개가 있어요. 근데 여기저기 자주 나오는 동사, 형용사 이런 거 위주로 정리한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있던 단어들이 주로 나왔습니다. 뻔하죠. 반복되는 단어들. 자, 그럼 내용 보겠습니다. 두 여인이 대화를 한다 그랬죠? 어떤 대화 하나 보죠.
저기 가는 저각시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천상의 백옥경, 이게 옥황상제 궁궐이거든요. 옥황상제 궁궐을 어찌하여 이별하고 해가 다 저물어가는 날에 누구를 보러 가시는 거라고 말을 걸었습니다. 자, 그래서 한 여자가 감녀라 그래요, 감녀. 자, 그래서 갑을녀라고 하거든요. 감녀, 을녀. 그래서 감녀가 말을 걸어요. 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옥황상제 궁궐에 있던 선녀 아니야? 해가 다 저물어가는데 여기서 뭐하지? 했더니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을녀가. 어와 너로구나. 너가 나를 알아보는군. 그러면서 내 사설, 내 사연을 들어봐. 자, 그러면서 내 얼굴, 내 거동이 할 때 여러분 이런 거 다 앞으로 나올 수 있어요. 기출문제 해설은 사실 해설지 읽으면 되는데 왜 듣는 거냐면 앞으로 또 어떻게 나올까를 들으려고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서 묻지 않았어도 주로 앞으로 또 나올 수 있는 단어들 알려드릴게요. 내 얼굴은요. 예전에는 이 얼굴이 자 어떤 뜻이었냐면 전신이란 뜻이었어요. 전신을 뜻하다가 지금은 안면만 뜻하게 됐죠. 그럼 의미 뭐가 일어난 거예요? 의미 축소가 일어난 거죠. 자, 그래서 의미 축소가 일어난 내 온몸이 이렇게 읽어야 돼요. 내 온몸과 행동이 님의 괴암즉, 님의 사랑을 받을 만하였다. 괴다가 사랑하다거든요. 괴다가 사랑하다 이고 괴암즉 하면 사랑받음직 했다. 자, 그 다음 어쩐지 나를 보시고 너로구나 여기시니 아유 예쁘네 하고 여기시니 나도 님을 믿어 군뜻. 여러분 지금도 군이라는 접두사가 있죠. 군살이 무슨 살이에요? 쓸데없는 살이죠. 군뜻이 바로 다른 뜻이에요. 그래서 임금을 향한 마음 말고 다른 뜻이 없었다. 자, 그래서 군뜻은 다른 뜻. 군뜻이 전혀 없어서 이리야 교태야 이게 뭐냐면 아양 떨고 교태 떨고 그러면서 어지럽게 그랬더니 반기시는 낯빛이 옛날과 어찌 달라지셨는가. 내가 너무 까불어서 님의 마음이 변했나 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중량 넘어가서 어와 헛내리로다. 꿈에서 님을 봤거든요. 근데 꿈에서 깬 거예요. 자, 그래서 어와 헛내리다. 님이 어디로 갔단 말인가. 잠에서 깼으니 당연히 꿈속에 있었으니 없어졌죠. 눈앞에서. 자, 그래서 잠결에 일어나 앉아 창을 열고 바라보니 어여쁜도 앞으로 또 나올 수 있어. 자, 여러분 어여쁜이 예전에는 무슨 뜻이었을까요? 불쌍한. 근데 지금은 예쁘다는 뜻이 되었죠. 의미의 이동이 일어난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자 불쌍한 그림자가 나를 쫓을 뿐이로다. 그러면 내 스스로 나를 너무 불쌍히 여기는 거죠. 그러면서 차라리 스여디어 나올 수 있어요. 차라리 사라져서, 차라리 죽어서, 차라리 사라지고 죽어서 지는 달이 되어서 님 계신 창 안에 번듯이 비추리라 할 때 번듯이는 반드시가 아니라 환하게. 자, 그래서 환하게 비추리라. 자, 그러면 님을 비추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까지가 갑녀입니다. 저희 을녀입니다. 얘가 갑이었죠? 을이 자기 사연을 쭉 얘기한 거예요. 을녀. 자, 그러자 마지막에 갑녀가 한번 얘기해요. 각신님, 을녀를 부르는 거죠. 달 말고 구준비가 되세요. 구준비가 돼서 님을 적셔버리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갑녀가 조금 더 을녀보다 적극성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전문 분석 한번 해봤어요. 이거를 관동별곡, 삼위인곡, 송미인곡, 허난설원의 규원가, 그리고 박인로의 누황사 이런 건 해야 돼요. 이렇게. 아시겠죠? 자, 그 다음 3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3번은 지금 여기저기 이제 해설 나온 거 보니까 그냥 독해에다가 쓱 넣던데 화법이죠. 물론 독해에다가 대분류하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독해에는 화법, 그리고 문학 독해, 비문학 독해, 장문. 화법은 말하기라고 하고 장문은 쓰기라고 하죠. 여러분 수능 보면 요즘에는 듣기 평가했었어요. 국어에서. 자, 그러면 꽤 나이가 된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요즘 고등학생들은 수능을 볼 때 듣기 평가가 없어졌어요. 국어에서. 영어만 듣기 평가가 있고 국어는 듣기 평가가 없어졌고 대신 화법이라는 걸 봐요.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화법, 그 다음에 6번부터 10번까지 장문, 그 다음에 11번부터 15번까지 문법, 그 다음에 문학, 비문학 시작하거든요. 이렇게 듣고 있네. 신기하게. 다 옛날 사람들이네. 자, 그래서 그때 화법 이론하고 그리고 장문 이론이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공시에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지 않다가 작년부터
활발히 나오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재작년부터 수능 쪽에서 화법 작문 이론이 강조되길래 모의고사에 살금살금 내고 있었더니 딱 작년부터 활발히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번에도 모의고사 이거 냈죠. 자, 보죠. 공손성의 원리. 공손성의 원리는 대화 참여자들 사이에서 공손하고 예의 바르게 말을 주고받는 태도를 중시하는 이론이다. 자, 이 원리는 요령, 관용, 찬동, 겸양, 동의의 경률이 있다라고 했죠.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요령의 경률은 뭐냐 하면요. 요령의 경률.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을 최소화한다. 상대방의 이익을 극대화한다. 여러분, 그래서 요령의 경률의 대표적인 예시가 부탁할 때 명령형이나 청유형을 쓰지 않고 명령이나 청유를 쓰지 않고 의문형으로 돌려서 명령 청유하면 요령의 경률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알아보시면 돼요. 여러분, 이거 느끼면 다 맞는 소리 같잖아. 그죠? 그래서 감으로 때려잡지 말고 어떤 것이 명확히 요령의 경률이다를 딱 기억하는 게 좋죠. 그래서 간접화법을 써서 부담스럽지 않게 명령하거나 청유하면, 즉 명령형, 청유형을 쓰지 않고 의문형으로 명령 청유하면, 그러면 요령의 경률이다. 자, 그다음 관용의 경률. 화자 자신에게 혜택을 주는 표현을 최소화하고 부담을 주는 표현을 최대화하라. 이건 뭐냐 하면 상대방한테 부탁할 때 내 탓이다라고 하면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즉, 저쪽에서 너무 소리를 작게 해서 말을 해. 그러면 좀 목소리 작아서 안 들리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귀가 안 좋아서 그런데 조금 더 크게 다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이 내 탓이고 그러니 당신이 좀 배려해 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신에게 책임을 돌리는 게 관용의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 찬동. 찬동은 뭐겠어요? 그쵸? 칭찬하고, 그쵸? 아이고, 칭찬하는 거. 다른 사람에 대한 비방 최소화, 칭찬 극대화. 자, 그 다음 겸양. 겸손하게.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칭찬 최소화. 자, 그 다음 동의의 경률은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이렇게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자, 다시 문제로 가보죠. 1번. 유진아, 너는 노래 이거 빵 터졌죠? 저도요. 그래서 제가 낸 거 같잖아요? 문제도 진짜 똑같았거든요. 제 모의고사랑. 근데 이름까지 저여가지고 내가 냈나? 이렇게. 내 모의고사를 참고하나? 막 이러면서. 자, 1번. 유진아, 너는 노래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못하는 게 없구나 라고 가가 말했잖아요. 그러면 찬동해주는 거죠. 기분 좋게 칭찬해주고. 아니에요.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는데요. 아직 많이 부족해요. 자, 그래서 찬동의 경률, 그리고 요거는 겸양의 경률. 양쪽 다 쓰였다고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2번. 자, 여기서 제가 귀가 안 좋아서 그러는데, 이거 보세요. 내 책임이다. 그러니 조금 더 크게 얘기해달라. 그러면 관용의 경률. 그 다음 정윤아, 날씨도 좋은데 놀이공원이나 갈래? 놀이공원 좋지. 그런데 나는 오늘 뮤지컬표를 예매해서 어려울 것 같아 라고 했는데, 이때는 요령의 경률. 자, 여기서 요령의 경률 쓴 건 얘예요. 가. 물어봤잖아. 자, 그러면 그냥 정윤아, 날씨도 좋은데 놀이공원 가자 보다 물어봤다는 건 거절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거절할 기회. 자, 그래서 의문형으로 청유했으니 요령의 경률이다. 자, 그 다음에 4번. 집이 참 좋네요. 구석구석 어쩜 이렇게 정돈이 잘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찬동하고 있네요. 1번이 찬동과 겸양을 둘 다 보여줬고, 그리고 4번은 뭐만 보여줬어요? 이건 찬동만 보여줬고, 그죠? 그래서 겸양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문제 제가 7급 스터디 할 때 마지막 날 독해 플러스 1에 화법 이론이 있다. 거기에 경률 같은 거 있어요. 그게 시간 되면 들어요. 그랬는데 좀 더 강압적으로 얘기할 걸. 그쵸? 자, 보겠습니다. 4번이에요. 자, 기억부터 디귿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것도 제가 모의고사에 냈었죠, 올해.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이 단어들은 예를 냈어요. 예를 내면서 이거는 어디 있었고 저절로 의한자에서 했고,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얘네들은 한자로 안 주고 그냥 한글로 줘도들 헷갈려 한다. 그러니까 의미 차이를 명확히 해야 된다. 그래서 얘네들 이 그룹들 다 저절로 의한자 있고 모의고사에선 이거를 얘기하면서 한자로 내놓고 이거 한글로 해도 틀릴걸요? 그러면서 비교대조해서 봐야 돼요. 그랬죠? 자, 외래문화의 무분별한 수입은 가치관의 혼돈이냐 혼동이냐라고 했을 때, 혼돈은 카오스, 그야말로 막 뒤섞여서 모호함 이거고, 혼동은 둘 사이에서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 자, 그 다음에 지향하는 것은 꺼리는 거죠. 그 지향은 따르고자 하는 거죠.
완전 반대 의미죠. 그 다음에 개발은 주로 물리적인 것에 적합한 말이고 잠재력이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여의 개발을 쓰는 것을 더 선호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래서 지금 얘는 혼돈을 초래하죠. 왜? 딱 한정 대상을 마주 헷갈리는 게 아니에요. 뒤섞여 모호한 거죠. 기준이 모호함. 그 다음, 자, 여기서 갈등을 피해야지. 그러면 지양. 그 다음, 아름다운 자원을 관광자원으로. 이거는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개발이죠. 자, 그 다음. 그래서 혼돈, 지양, 개발. 5번입니다.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밑줄 친 부분으로 갈 때까지 지문을 요약하면서 읽어야겠죠? 자, 제가 지금 이렇게 펜터치한 거예요. 여러분 읽으면서 밑줄을 그은 거죠. 자, 보면 한글 문학 또는 한글 소설이 뭘까? 그런 다음에 손쉽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런 걸 우리 뭐라 그래요? 통념이라고 하죠. 근데 주로 이렇게 글이 통념으로 시작할 때는 비판되죠. 자, 그래서 통념을 얘기한 다음에 근데 이게 옳을까? 자연스러울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뭘 찾아야 되냐면 통념을 비판하고 그러면 무엇이라고 주장하고 싶은가를 찾아야죠. 그랬을 때 한문과 한글은 맞세울 수 없는 개념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한글과 맞세울 수 있는 개념은 한문이 아니라 한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더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문 소설은 성립될 수 있는 개념이지만 한글 소설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선지에서 한글 소설이다 이런 말은 불가능한 거죠. 자, 그 다음 한글 소설이 성립될 수 없거나 거의 쓸모없는 것은 이런 것과 마찬가지. 자, 그 다음 쭉 읽다 보면 홍길동전은 한글로 창작된 소설이 아니다. 끊고 A가 아니라 B다. 그러면 어디에다 밑줄 긋기로 했어요? 나데이 법비 하면은 법비에다 쫙 긋기로 했죠. 그래서 한국어로 창작된 소설이다. 그리고 설공찬전도 한자에서 한글 번역됐다고 보면 안 되고 뭐라고 봐야 된다? 한글 번역이 아니라 한국어 버전이다. 그죠? 그래서 한국어 번역이라고 봐야 한다. 그러니 홍길동전은 결론 냅시다. 자, 그럼 위에서 뭐라고 보면 안 된다 그랬어요? 뭐라고 보면 안 돼요? 한글 소설이 아니죠. 그쵸? 근데 한글 소설이라고 한 거 지울까요? 자, 2번 지우세요. 한글 소설이라는 것은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자, 그 다음. 자, 한국어 문학이지 한글 문학이 아니죠. 왜? 번역할 때도 설공찬전도 한글 번역이 아니라 한국어 번역이라고 했으니.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죠. 됐죠? 자, 그 다음 6번입니다. 자, 여러분 6번은 한자 표기 문제였어요. 자,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2번 고적답사는 이거 밟을 답이랑 이거 답사했죠? 저절로 어이 한자의 혼동어이 쪽에 있죠? 자, 그래서 고적답사는 밟는 건데 밟고 다니면서 조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사자가 아니라 뭘 써야 돼요? 자, 그래서 사실할 사, 조사할 사를 쓰는 거죠.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조사할 사자에 나무목이 있죠. 그러면서 어떻게 기억하라 그랬어요? 죄인을 잡아서 조사할 때 나무로 된 칼을 채워서 그죠? 누워서 자지 못하게 하였다. 이렇게 하면서 한자 외웠죠. 네. 자, 그 다음 그래서 사실할 사, 조사할 사예요. 2번 나의 실수에 대해 당사자에게 정중하게 사과를 할 때는 말씀사, 핑계사 그래서 살해할 사라고도 읽어요. 요거 쓰고 그 다음 여기에 지나갈 과를 쓰고 그래서 사자를 바꿔 써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요거는 무슨 사예요? 속일사. 속이면 안 되죠. 미안하다고 해야지. 자, 그 다음 3번 이 일은 자 신속하게 요게 정답이었죠. 빠를 신, 빠를 속. 그 다음 4번입니다. 계속되는 폭우로 마을 입구의 다리가 붕괴되었는데요. 자, 이게 흙더미 괴자예요. 자, 근데 무너질 괴를 써야지. 둘이 진짜 닮았죠. 흙토도 있고. 근데 얘는 흙더미 괴, 그리고 요건 무너질 괴. 자, 그래서 정답 3번. 7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7번도 한자어 문제로 봐야 되는데 도금을 줬죠? 자, 그리고 요거 쉬운 게 아니에요. 도금 줬어도 어려워요. 왜? 유사해. 그죠? 근데 제가 늘 그랬잖아요. 수업 시간에 혼동어이가 제일 중요하다고. 앞으로 이쪽이 강조될 거다. 왜냐하면 실제로 공무원 뽑아서도 한자 낮자를 많이 하냐 이거보다 더 지금 요구되는 게 뭐냐면 어떤 문장을 쓸 때 가장 정확한 단어를 써서 공문서 만들고 그리고 독해력 높아야 되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자 문제의 개수가 늘어났는데
지엽적인 한자를 내려고 하기보다는 실제 우리가 업무를 보거나 그럴 때, 그쵸? 사용하는 한자들을 내려고 할 거라는 거예요, 점차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번 7급 시험지 굉장히 마음에 들거든요. 시험이 막 제 쪽으로 오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한자를 되게 부질없이 되게 지엽적인 거에 이런 거 나오면 어쩌지 그러고 떨지 말고 평소에 우리가 쓰는 말들의 단어들의 의미차를 명백히 하면서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세로로 한번 읽어보세요. 얘네들 차이부터 아냐 이거예요. 그죠? 그러면 아무리 지문을 잘 읽어도요. 여기 있는 단어들이 다 비슷해 보이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라면 실제 시험 상황에서는 다른 문제 먼저 보고 충분한 시간 확보해서 일 봤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래 걸린다기보다는 이거는 계속 선별하는 거죠. 단어끼리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뭐가 더 적합하다를 경쟁시켜야 되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다른 문법이나 맞춤법이나 어휘 문제에 비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거 국회직 쪽에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많이 냈죠? 그렇죠. 근데 7급, 9급에도 이제 이런 식으로 선별적으로 가장 적합한 단어가 뭐겠느냐 문제 이렇게 내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단어들은 사실 도금 안 줬어도 하나도 이상할 게 없는 수준의 한자들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접근을 먼저 할게요. 자, 여러분 칠판 보세요. 제가 지금 뭐 해놨어요? 기억, 니은, 디귿. 그죠? 자, 그러면 얘네끼리 건실, 견고, 확고, 확실의 의미차 해볼게요. 자, 건실은요, 생각, 태도에 씁니다. 밑에 해설 있죠? 거기다가 강조해보세요. 차이점을 만들어내려고 그러는 거니까. 자, 건실하다는 생각이나 태도가 건전, 착실. 그럼 사람의 성격이나 사람의 가치 평가할 때 많이 쓰겠죠? 자, 그 다음에 견고하다는 그냥 굳고 단단하면 돼요. 그럼 꼭 이건 사람한테만 쓰면 되는, 사람한테만 적합한 단어가 아닐 거예요. 그 다음에 확고하다, 태도나 상황 따위가 튼튼하고 굳다. 그럼 여러분 건실하다나 확고하다는 사람의 태도에 사람의 성격에 쓰기에 좋겠죠. 자, 그 다음 확실하다는 틀림없이 그러하다니까 견고하다랑 확실하다는 굳이 사람이 아니어도 되고, 그리고 건실하다나 확고하다 같은 경우는 사람의 태도에 주로 쓰일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 니은, 속어, 글자나 그림 따위가 지워짐 또는 그것을 지워 없앰. 자, 그러면 글자나 그림 동그라미. 소실, 사라져 없어짐, 그렇게 잃어버림. 소멸, 사라져 없어짐, 거의 유사한 뜻이죠. 소실과 소멸. 그 다음에 소진, 점점 줄어들거나 없어짐. 그러면 얘는 점진적인 거잖아요. 점점. 다 써서 밑줄. 그래서 소진하는 것은 소모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그 다음 디귿, 곤욕. 여러분 제가 곤욕과 곤혹 구별법 얘기했었죠. 수업에서. 어떻게 써요? 여러분 외국인 한국어 교육할 때 이렇게 수업합니다. 그러면서 곤욕과 곤혹을 곤욕할 때 치욕, 모욕 이렇게 하고 유사어를. 그 다음에 곤혹은 당혹스럽다라고 하죠. 자, 그러면 당혹스럽다의 유사어는 또 당에서 빠져나와서 당황. 그럼 여러분 얘네 둘이 비슷해 보여도 완전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왜? 당황스러운 거랑 치욕스러운 건 완전 감정이 다르잖아. 어떨 때 치욕스럽고 어떨 때 당황스러운지 생각해 보면 되지. 그죠? 자, 그 다음에 혼곤과 혼란은 또 혼동, 혼돈, 혼란, 혼선, 그리고 뭐 이런 것들 모아서 제가 한번 정리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문제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지문에 힌트가 되는 부분, 근거가 되는 부분을 이렇게 체크해 놨어요. 단어의 뜻을 알아도 지문에서 조건을 찾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자, 그래서 지금 기억에 대한 조건이에요. 애국가 1절의 가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야. 그러면서 이미 괄호하게 장기 기억 창고에 저장되어 있다. 그럼 기억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언제라도 오류 없이 회상 가능해요. 자, 그 다음에 반대말은 부정확이에요. 자, 그럼 여기에 가장 적합한 말은 뭘까? 확고하게 기억이 되는 거죠. 이거는 사람의 성격이나 태도가 아니라 뭐에 대한 거예요? 기억이요. 그죠? 그 다음, 자, 여기서 이처럼 어떤 기억은 평생 동안 유지된다. 근데 어떤 기억은 얼마간 지속되다가 과로되거나 부정확해진다. 그럼 부정확과 올려야 되죠?
그래서 소멸되거나 부정확해진다. 이게 써서 없애는 거 아니죠? 그쵸? 물론 점진적으로 사라질 수 있겠지만 그게 써서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자, 그 다음 여기서 거래처 직원의 이름을 기억해내지 못해서 어때요? 곤혹스럽다. 이게 자기가 기억 못하면 미안한 거죠. 근데 거기서 치욕스러운 게 아니잖아. 당황스럽죠. 이거 어떻게 기억 안 나? 미안해서 어쩌지? 이거니까. 자, 그래서 당혹스럽다와 유사한 곤혹을 골라야죠. 자,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그래서 확고하다, 태도나 상황 따위가 튼튼하고 굳다, 소멸, 사라져 없어지다, 곤혹, 자, 곤란한 일을 당해서 당혹스러워. 8번입니다. 다음 글에 나타난 북곽선생 언행에 부합하는 성어. 저 모의고사에 이거 냈죠? 그쵸? 그러니까 너무 뻔한 문제였어요, 사실은. 호질에서 사자성어 문제 내면 얘밖에 낼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생색도 내고 싶지 않은 똑같은 문제였죠. 자, 어쨌든 그래서 이게 그냥 사실 문학교과서의 학습활동이에요. 그래서 제가 적중했다고 볼 수 없고 저는 문학교과서의 뒤에 객관식이 아니라 서술형으로 나와 있는, 여러분 예전에 학교 다녀봤잖아. 교과서 보면 한 작품 끝날 때마다 뒤에 뭐가 있어요? 적어보라고 막 하잖아요. 귀찮잖아. 그러면 막 학교 선생님이 막 칠판에다 가득 적지. 그러면 거기다가 막 적고. 그죠? 자, 그래서 그 한 단원 끝날 때마다 활동하라고 쓰라고 되어 있었던 거를 저는 객관식으로 바꾸거든요. 그럼 걔네들이 주로 공시에 나와요. 자, 그래서 여기에 북곽 선생이 말한 거, 범님은 하면서 막 어때요? 아양을 떨죠. 찬동하네요. 그죠? 자, 그래서 범님이 제왕의 걸음을 걷고, 그리고 뭐 효성을 사모하고, 위엄이 있고, 막 이러면서 막 칭찬을 막 했어요. 그래서 범이 이 말을 듣고, 너는 그간 나를 욕하더니 이제 낯간지러운 말을 하는구나. 자, 그럼 여기서 딱 떠올려야 될 게 뭐뭐 있어요? 교원영색하고, 그죠? 그러면 뭐 표리부동하고 면종복배하고 이런 거 떠올리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정답은 교원영색. 자, 여러분 여기에서 견광부에나 명론탁설과 헷갈렸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견광부에는 아예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목적성이 남에게 잘 보이려고 라는 의미는 없거든. 그래서 교원영색을 골라야 첨이 제대로 되죠. 그래서 항상 가장 적합한 걸 고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명론탁설. 이거는 훌륭한 이야기잖아요. 이름 났어요. 이름명이잖아요. 자, 그 다음 규라위지는 전혀 상관없는 거라서 규라위지를 골랐다면 이거는 구해줄 수가 없는, 그쵸? 자, 그래서 사자성어 이 정도는 하셔야죠. 여기서 사실은 사자성어 모르는 게 있었으면 안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 9번. 자, 밑줄 친 단어가 다음에서 설명한 동음어로 이제 묶인 것은, 그러면 동음어가 뭐냐? 동음어, 소리가 같다. 우연히.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자, 동음이의어라고 하죠. 같은 말이에요. 동음이의어, 소리는 같은데 뜻이 전혀 다르다. 뜻이 전혀 무관하면 동음이의어고, 연관성이 있으면 표제어 하나에 올라가요. 여러분 사전에서 표제어 하나를 쓰고 밑에서 1, 2, 3, 4, 5 하면서 중심 의미부터 주변 의미까지 확장되어 나가면 다이어라고 그래요. 그럼 여기서 지금 동음어로 묶인 것은 이라고 했으니 나머지는 뭐겠어요? 눈으로 봤을 때 모양이 같죠? 그럼 동음이의어가 아니면 뭐겠어요? 다이어겠죠. 그러면 다이어 세 쌍에 동음이의어 한 쌍의 구성일 거예요. 그러면 찾아냅시다. 그러면 문장을 보고 얘네들이 이 뒤랑 이 뒤가 비슷한가? 계속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는 거예요. 자, 그럼 볼게요. 영화는 뒷부분으로 갈수록 재미가 없었다. 이건 정말 그냥 앞뒤죠. 거기서 너의 일이 잘 될수록 내가 뒤를 봐줄게, 뒷배를 봐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도와줄 때는 뒤에서 밀어주잖아요. 그죠? 은밀히 도와주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뒤를 봐준다 그래요. 그러니까 연관성이 있죠. 그럼 어느 게 더 중심 의미에 가까워요? 첫째 문장. 그리고 여기서 확대돼서 이 뒤가 된 거죠. 그래서 다이어예요. 1번. 1번은 다이어. 그 다음 2번. 이 방은 너무 밝아. 쨍 하니 형광등이 밝죠. 이런 식으로. 근데 그는 계산에 밝다. 이 말은 어떤 걸 잘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식에 대해서 잘 알면 밝다고 하고 잘 모르면 난 그 부분은 정말 어두워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얘가 중심적인 의미고 이쪽으로 확장되어 나간 뭐다? 다이어다. 그 다음 3번. 새로 구입한 의자는 다리가 튼튼하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이거는
자, 무게를 지탱하는 다리라서 어디에서 확장된 거냐면 사람 다리요. 사람 다리에서 어떤 사물들이 무게를 지탱하는 다리로 확장이 된 거예요. 근데 박물관에 가려면 한강 다리를 건너야 한다 할 때 다리는 이쪽과 이쪽을 연결해주는 교각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은 동음 이의어입니다. 서로 무관한 뜻이라는 거죠. 왜요? 관련 있어 보였어요? 설마 이렇게 생각한 거야? 다리를 점점 벌리다 보면 한강 다리랑 비슷해져가지고 그래서 다리라고 했나? 막 이렇게 다리를 벌리다 보니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니죠? 그렇죠? 자, 그다음 근데 시험 때 당황하면 무슨 생각을 못 하겠어요. 그렇죠? 자, 4번. 지수는 빨래를 할 때 합성 세제를 쓰지 않는다. 이거는 사용, 활용, 이용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이 일은 인부를 쓰지 않으면 뭐 세제를 쓰나 인부를 쓰나 활용, 이용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것도 다이어. 그래서 좀 더 자세한 뜻은 제가 밑에다가 사전에서 그대로 따다가 해설지 넣어놨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10번입니다. 보기가 들어갈 부분으로 가장 적절한 위치는 배치 문제죠. 자, 그러면 이럴 때 제가 문제를 풀 때 배치할 조각에 접속 부사가 있다면, 접속 부사나 태도의 부사가 있다면 이 조각을 먼저 읽고 지문으로 가고, 그런 표지가 없다면 지문부터 읽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문제는 어때요? 결과적으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얘를 먼저 읽으면 결과적으로니까 적어도 이 이야기를 할 만한 어떤 전제나 바탕이 되는 이야기가 앞에 있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러한 기술 진보는 그럼 앞에 뭐가 나와야 돼요? 기술 진보가 나와야죠. 소통 가능성을 마련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앞부분에는 기술의 진보가 나와야 되고 되도록 좋은 점이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그러나부터 시작해서 안 좋은 점이 나왔어야 되는 거죠. 즉 정보화 사회의 기술들은 개인과 개인, 개인과 집단 간의 소통의 통로를 마련해 주었지만 끊고 그 소통의 올바른 방법이나 방향 마련에 무지하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의 위치는 기술의 진보를 얘기한 뒤여야 하고 그것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이요. 문제점을 시작할 거니까. 그죠? 자, 그래서 위치 어디예요? 1 들어가면 안 되죠. 어떻게 글에 머리에 오겠어요. 결과적으로인데. 그죠? 자, 그래서 1을 고르면 안 되고, 자, 이 부분 요약하면 가장 주목할 만한 기술 진보는 담론 공간의 마련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한 기술 진보 얘기네요. 자, 그 다음 이에 따라 우리는 소통의 가능성을 넘어 그것을 현명하게 실현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할 때가 됐다. 자, 여러분 이렇게 고민해야 된다는 생각을 무엇 덕분에 했어요? 아까 그 배치해야 될 조각 덕분에 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그 마지막 부분에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올바르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무지하다 그랬죠. 그 얘기에 이어 고민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시작해야죠. 자, 그래서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실천 방법을 모른다면서 그렇다면 이제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부각되고 연구돼야 되는 부분은 어디인가 하면서 어떻게 이 부분에 대처할까라는 이야기가 지속된 거죠. 자, 그 다음 11번입니다. 띄어쓰기가 옳지 않은 것은. 자, 여러분 이것도 역시나 예전에는 띄어쓰기를 봐야 될 부분에만 밑줄이 있고 그랬는데 한 3년 전부터 밑줄이 없어요. 즉 문장을 다 의심하고 쟁점이 될 만한 부분은 알아서들 찾으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1번 선지부터 4번 선지 중에 띄어쓰기에 쟁점이 될 만한 부분은 이 부분들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1번 여기서 안절부절 못했다는 이렇게 하나의 합성어로 등재되었어요. 자, 그리고 이미 기출에도 나온 적이 있었죠. 그래서 안절부절 못하다가 하나의 단어예요. 띄어쓸 수 없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건 합성어. 그 다음 2번 학부모 간담회에는 약, 띄고 아라비아 숫자로 썼고 그리고 여는 접사 그리고 띄고 명. 자, 단위니까요. 단위 의존 명사와 앞에 있는 수를 띄어야죠. 자, 잘 썼죠? 자, 그 다음 3번 서류를 검토한 바 니은 바. 이 니은 바가 어떤 것이냐. 그래서 이 니은 바가 띄어 쓰는 의존 명사냐 아니면 이어서 쓰는 어미이냐를 판단할 때에는 어떤 방법을 쓰면 되냐면 의존 명사는 의존 명사로 바꿀 수 있고요. 그리고 어미는 어미로 바뀔 수 있어요. 문장을 읽어보고 문장의 의도에 따라서 바꿔 쓸 만한 말을 생각해 보세요. 보면 서류를 검토해보니 이런 거죠. 서류를 검토하니
검토해보니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자 여기 의존명사가 나와요? 아니면 뭐뭐 하니가 나와요? 서류를 검토하니? 서류를 검토해보니? 연결어미죠? 그럼 연결어미면 연결어미랑 치환이 돼야지. 그래서 얘는 연결어미였던 거예요. 그럼 붙여줘야죠. 그죠? 검토한다, 검토하니 이렇게 되는 거죠. 몇 가지 할 때 몇 띄우고 가지. 미비한 사항이 발견되었다. 이렇게 붙여주기. 그래서 연결어미는 연결어미로 바꿔보고 그리고 니은 바가 의존명사 같다면 것으로 바꿔보세요. 그죠? 자, 그 다음 4번. 아는 만큼 보인다는데 만큼은 의존명사일 때도 있지만 조사일 때도 있어요. 자, 근데 앞에를 보면 용언의 관형사형이 꾸미고 있어요. 용언의 관형사형의 수식을 받으려면 체언이어야 하죠? 그럼 얘는 의존명사였던 거예요. 자,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인다는데, 자, 이거 보인다는데 나에게는 이때 보인다는데도 띄어쓰는 의존명사 대도 있어요. 자, 근데 그것도 역시나 것으로 치환해 볼 수 있죠. 근데 얘는 지금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는데 역접. 나에게는 그 가치를 평가할 만한 신미한이 부족해. 그래서 역접의 연결 어미인 거죠. 자, 그 다음 나에게는 그 가치를 평가할 본용언, 만하다 보조용언. 평가할 만한 신미한이 부족해. 본, 보조 띄어쓰는 게 원칙이죠? 네. 그리고 이때 만하는 자 의존명사 만에다가 접사하다를 붙여서 보조용언이 탄생된 단어예요. 자, 그래서 3번만 틀렸고 나머지는 다 옳은 띄어쓰기를 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 12번입니다. 12번 비통사적 합성어로만 묶은 것은 이라고 하고 예시는 평이했어요. 다들 교과서 예시를 써가지고 그래서 당황스러울 만한 예시가 없었죠. 자, 이런 면에서 이번에 나왔던 문법 문제들은 다 평이했어요. 자, 보면 1번 힘들다, 힘이 들다. 여러분 조사생략 됐죠? 조사생략은 통사적인 합성이죠? 그 다음 작은 집에 관형사형 전성어미 있죠? 그 다음 돌아오다에 연결어미 있죠? 그러면 얘는 문법적인 것을 다 지킨 거예요. 그래서 1번은 모두 통사적 합성어. 조사생략, 그리고 전성어미를 씀, 연결어미를 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지. 그래서 통사적 합성어. 그 다음 2번 검고 불단데 연결어미 누락됐어요. 굳고 세다라고 해야 되는데 연결어미가 누락됐어요. 자, 그러면 용언과 결합할 때 연결어미 없이 결합하면 통사, 비통사. 비통사적 합성이죠. 그리고 명사 더하기 명사는 통사적이니 비통사적 합성어는 검불다와 굳세다입니다. 자, 그 다음 부슬비. 부슬은 부사. 그죠? 그래서 부사가 체언을 꾸며주니까 비통사적 합성어. 부사는 원래 용언을 꾸미려고 태어나죠? 근데 체언을 꾸미고 있으니 비통사적 합성이다. 그 다음에 늦은 더위인데 전성어미 빠졌네요. 그 다음에 굶고 줄이다. 자, 연결어미 빠졌죠? 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 빛이 나다. 여기서 조사 생략했네요. 이거는 괜찮다 그랬죠? 그 다음에 보살피다는 보다 살피다. 그러면 보고 살피다 혹은 보아서 살피다 이렇게 연결어미를 썼어야 되거든요. 근데 연결어미 누락됐고, 자, 그 다음에 오르고 내리다. 연결어미 누락돼서. 그래서 지금 노란색으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둔 것만 비통사적 합성어입니다. 자, 그 다음 13번이에요. 13번의 높임법의 사용이 옳은 것은, 자, 이거 역시 밑줄 없기 때문에 높임법의 다양한 요소, 그죠? 이런 것들을 다 한번 검토해 봐야겠죠? 1번, 철수야 이것은 중요한 문제니까 부모님께 여쭈어 보고. 밑줄. 내 앞에 있는 철수한테는 반말을 하고 있고요. 그런 상대니까 그랬겠죠. 근데 부모님은 높여야 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부사어니까 객체 높임 되어 있죠. 객체 높임할 때는 애게를 뭐로 올리고 깨로 조사를 올려주시고 높여주시고, 그 다음에 물어보고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한다? 여쭈어보고라고 올렸으니 얘는 높임법을 잘 지킨 거죠. 자, 근데 2번 김 과장님, 부장님께서, 여러분 누가 높아요? 부장이 높죠. 자, 일단 부장이 더 높아요. 근데 직장에서는 두루두루 높여라 라고 했어요. 직장에서는 앞존하지 않잖아요? 대신 앞존하지 않는 대신에 조사까지, 그쵸? 예를 들어 부장님 앞에서 과장님을 깨서 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부장님께서 빼고, 이건 맞다. 여러분 잠시. 여러분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거잖아. 만약에 부장님 한 다음에 과장님께서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더 높은 사람한테
낮은 사람을 깨서라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근데 지금 대화 상황 보니까 누구를 불렀어요? 김 과장님 불렀으니까 이 사람이 청자니. 그러면 청자인 김 과장님 한 다음에 부장님께서, 자, 이 사람이 주체예요. 그럼 얘는 맞죠? 부장님께서 더 높으니까요. 요건 괜찮아요? 빨리, 얘가 틀렸지. 오시라는데 라고 하는 거에서 시는 쓸 수 있어요. 나한테 과장님은 시를 써야 되는 대상이니까. 근데 문제는 오시라는데 그러면 오시라고 했던 부장님의 행위는 또 올리지 않은 거예요. 양쪽 다 올려줘야죠. 그래서 오시라 시는데 이렇게 하죠. 오시라 시는데, 오시라 시는데. 이때 오시의 시는 과장 거고, 과장님 거고, 시는데는 부장님이 한 행위죠. 그래서 과장님용 시 하나, 부장님용 시 하나. 이거 둘 다 넣어줘야죠. 나한텐 둘 다 높여야 되는 사람이니까. 자, 그 다음 오후에 시간 계십니까? 아하, 시간이 계시답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금 이 말의 주어인데 시간이,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부장님의 시간이잖아요. 과장님의 시간이잖아요. 과장님의 시간. 과장님의 시간이니까 간접 높임할 수 있지만, 그러면 있으십니까? 라고 해야지. 간접 높임할 때 못 쓰면 안 돼요. 계시다 쓰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시간이 있으십니까? 있으시까지만 해야지 계시다는 쓸 수 없어요. 그래서 간접 높임은 계시다를 쓸 수 없다라는 언어의 예절을 알고 있었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 큰아버지 오늘 약주를 많이 드셨는데 큰아버지한테 드시는 술을 약주로 올리고, 자, 먹다를 드시다로 올린 거 잘했어요. 제가 집까지 잘 하다가, 여러분 큰아버지의 집은 뭐라고 올려드려야 돼요? 댁. 이것도 간접 높임이죠? 그래서 내가 높이고 싶은 대상의 소유물, 관련인, 행동, 신체 이런 것들을 올리는 것을 간접 높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 있으십니까와 댁까지가 간접 높임하는 거죠. 자, 그리고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또 맞죠? 데려다 드리는 게 아니라 모셔다 드리는 거 맞죠? 자, 그래서 지금 큰아버지를 잘 높이다가 댁을 놓쳤어요. 자, 그 다음 교수님, 연구실에서 교수님을 직접 보고 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때 말씀은 겸양과 높임을 양방향으로 다 할 수 있는 단어죠. 그래서 잘 썼는데 보고가 잘못되었죠. 자, 그 다음 14번. 여러분 14번 문제가 바로 장문 문제예요. 쓰기. 그래서 독해 쪽으로 넣는데, 근데 이 고쳐쓰기 쪽은요, 독해 능력도 필요하고, 왜냐하면 주제 통일성에 어긋나는 거 삭제해라. 그리고 문장과 문장 간에 뭐 순접이나 역접이냐 이런 것도 물어보니까 독해 능력도 필요하고 동시에 맞춤법을 물어보거나, 그죠? 그렇게 문제를 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문법과 독해를 엮어서 낼 수 있는 부분이죠. 어느 부분? 장문. 자, 그러면 내용 보겠습니다. 도로 노면, 여러분 이게 노면이 길바닥이잖아요. 그래서 도로와 노면이 지금 겹치는 상황이라, 그래서 도로를 빼고 그냥 노면이라고 하면 길의 바닥이란 뜻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린이 보호 또는 속도 제한 표시판을 설치해서 운전자가 주의하도록 하고 있다. 점프. 많은 운전자들이 이를 지키지 않아. 그럼 여러분 주의하도록 했는데 지키지 않죠. 그럼 순접이에요, 역접이에요? 역접하는 거죠. 그럼 그리고라는 대등병렬의 접속부사를 쓸 수 없죠. 그리고는 A 그리고 B, 그러면 얘네들은 대등하고 병렬적인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역접이 들어와야죠. 그래서 그러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넣어줘야죠. 자, 그 다음 어린이 교통사고는 맑은 날 많이 일어난다고 한다. 뒤에 봤더니 계속해서 뭐 맑은 날 어떻게 특별히 주의해야 되고 이런 거 안 나왔죠. 그럼 얘는 빼야죠. 왜? 주제 통일성이 어긋나니까. 자, 그 다음 어린이는 성인에 비해 판단력과 예지력이 떨어져서 위급한 사태에 대처하는 능력이 부족하대요. 위급한 사태에 대처하는 능력. 여러분 판단력이 없으면 위급한 사태인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무슨 력이 있으면 좀 대처를 잘 할 수 있겠어요. 위급할 때 어떤 순발력이나 상황 대처 능력이나 이런 거죠. 근데 지금 예지력이래요. 여러분 어른들에겐 예지력이 있나요? 자, 여러분 예지력이 뭐예요? 앞으로 벌어질 일을 아는 거죠. 그래서 예지력이 어울리지 않아서 바꾸자 했는데 뭐로 바꾼대요? 추진력. 뭘 추진해, 그쵸? 그래서 틀린 걸 또 틀리게 바꾼 거예요. 근데 수험생들이 보면은 틀린 거를 짚기만 해도 알아서 잘 고쳤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쳐쓰기 문제를 풀 때 잘못되어 있는 것을 지적하는 것만으로도 끝까지 안 봐. 똑바로 고쳤는지 안 봐.
틀린 걸 또 틀리게 고쳐놨는데 틀린 거를 잡기만 해도 잘 잡았네 하고 그럼 제대로 고쳤나까지 검토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추진력의 정합성을 따지지 않아서 얘를 놓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추진력은 또 틀리는 거예요. 올바르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15번. 15번은 정철의 시조예요. 자, 내용 보겠습니다. 먹위 잎 지고야 알겠다. 가을인 줄을. 가을이 왔네요. 가느다란 비가 내리고 그 강에 서늘한 밤 기운. 천리에 님을 이별하고 잠 못 들어 하노라. 그럼 여러분 주제의식이 뭡니까? 임과 이별한 슬픈 마음이죠. 자, 그러면 1번. 이별한 님에 대한 원망은 없어요. 자, 이별하고 잠 못 든다의 원망까지는 알 수 없죠. 자, 그 다음 2번. 반어법. 여러분 반어법이 뭐예요? 의도의 모순을 반어라 그래요. 그럼 내 마음과 반대로 이야기해야 돼요. 근데 정말 잠을 못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반어법이 없어요. 가을은 맞아요. 가을은 맞는데 반어법이 아예 없으니까. 그 다음 점강법. 점강법은 점층은 점점점 커지거나 점점 세지거나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규모가. 점강은 반대 방향이에요. 내릴강. 그래서 점점 작아지거나 점점 약해지거나 아니면 점점 규모가 작아지는 거죠. 근데 점강법이 없잖아요. 자, 근데 이런 문제가 힘든 건 이런 용어, 문학 개념어를 잘 몰라서일 수도 있어요. 내용은 알겠는데 점강법이나 반어법을 모르니까 원래 모르면 답 같죠? 그치. 자, 그래서 문학 개념어는 한번 정리하셔야 돼요. 그런 거는 이제 우월독이나 이런 데서 문학 개념어 정리되니까 그런 거 보시고. 그 다음 계절 감각을 가을. 자, 그러면 뭐예요? 점강법이 없는데. 그 다음 4번. 이별한 님을 잊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정. 딱 답이죠. 그래도 주제 파악을 딱 했으면 다행이지. 그쵸? 자, 그 다음 16번. 밑줄 친 단어가 같은 품사로 묶인 거였어요. 품사, 통용. 그죠? 품사, 통용 문제예요. 근데 봤을 때 되게 낯선 단어들이 나왔어요? 아니면 기본서들에 다 있고 기출에 다 나온 것들이에요. 기본서에 있고 기출에 나왔고. 그죠? 자, 그래서 1번. 적에 대해서 강조했거든요. 적은 명사를 만들 때도 있다. 부사를 만들 때도 있다. 관형사를 만들 때도 있으니 뭘 보고 판단하라고 그랬냐면 제발 뒤나 역할을 통해서 판단하라고 했어요. 격조사, 서술 격조사를 받았어요. 그러면 한국적이 뭐겠어요? 체언이죠. 명사. 명사를 만들었네. 자, 그죠? 근데 한국적 정취 그러면은 뭘 꾸몄어요? 체언을 꾸몄죠. 그럼 관형사. 그래서 땡땡적, 땡적 이럴 때에는 이렇게 한자 접사 적이 붙었을 때에는 품사 판단을 문장 포지션으로만 하시는 거예요. 그 단어 자체로 하는 게 아니라.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자, 여기서 그 사과는 크고 빨개서. 그럼 이거는 큰 상태죠. 자, 이럴 때에는 형용사인데 성장하다라는 뜻을 가졌을 때에는 동사다. 이거 바로 작년 출제되었었잖아요. 작년 9급에. 자, 그 다음 3번.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나보기가 역겨워. 자, 나 보기 위해 왔니? 나를 보기 위해 왔니가 예전 기출문제죠. 그쵸? 그래서 나를 보기 위해 나보기가 나. 이때 여러분 얘를 보고 주격조사 있으니까 얘 명사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제가 이거 명사인지 명사인 척을 하는 명사형인지 판단할 때 뒤에 조사 보지 말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왜? 명사형도 조사 받아요. 격조사. 그러니까 뒤에 격조사가 있다는 것으로는 이런 형태의 얘는 가능하죠. 얘는 왜냐하면 명사형이 없거든요. 애초부터 용언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용언인데 명사인 척 하는 것을 잡아내기 위해서는 뒤에 조사를 봐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뭘 봐야 되냐면 얘가 만약에 명사가 아니라면 앞에 그와 관련된 주어나 목적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나 있죠. 나 보기의 관계는 뭐예요? 나를 보기가 역겨워져. 그러면 여기에 생략돼 있지만 목적격 조사 르이 있을 거고 나를 보다예요. 나를 보다. 그럼 나를이라는 목적어를 가지고 있는 것은 뒤에 있는 보기가 서술성을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서술성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용언이라는 거죠. 그러니 동사라는 거죠. 동사가 잠시 명사절이 되기 위해서 어떤 척을 명사인 척을 하려고 명사형 전성어미 기를 쓴 거죠. 자, 그래서 얘는 동사. 그 다음 철수는 떡국을 떠먹어 보았다. 얘는 서술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동사. 둘 다 동사죠.
자, 그 다음 4번. 이것 말고 다른 물건 보여주세요. 이때 다른은 서술성이 있나요? 없나요? 이것 말고 다른이 이것과 다른이에요? 아니죠. 수식만 하죠. 이럴 때는 관형사. 수식의 역할밖에 안 하고 있으면 관형사. 자, 그 다음에 성질이 다른 보세요. 여기 앞에 그러면 이 다르다를 그쵸? 서술어로 삼는 주어가 있죠. 주어 서술어 관계예요. 그럼 얘는 서술성을 포기했어요?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죠. 그럼 얘는 서술어고 얘는 용언이고 얘는 뭐예요? 형용사죠. 자, 그래서 지금 관형사, 형용사 이렇게. 자, 여러분 이 부분 품사 통용에서 형태가 같은데 용언인지 아니면 용언이 아니라 다른 품사인지 헷갈린다면 즉, 자 여기서 3번이랑 4번 같은 거 판단이 어렵다면 제 거 무료 특강에 모두의 약점 특강 있어요. 모두의 약점이라는 폴더에 2강이 품사 변별이에요. 거기서 이거 훈련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보시고 그래도 10월, 12월 시험 준비하세요. 자, 그 다음 17번 한자죠. 밑줄 친 한자 표기가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때 여기에 지금 대화를 잘하기 위해서 하면서 쭉 독해를 해야 사실은 이 단어만 딱딱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동음 그리고 한자 달리 쓰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리는 도금음 같은데 한자를 달리 쓰는 애들도 있기 때문에 이 문맥에서 어떤 단어 뜻을 원하는지 읽기는 읽어야 돼요. 자, 그렇게 읽어봤을 때 특히 원활한 의사소통이죠. 원활한 의사소통. 그 다음에 자 여기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대에게 공감해줘야 돼요. 상대에게 공감한다. 자, 그 다음에 그러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그러면 대화와 타협. 그 다음 서로의 이해를 조정하래요. 이렇게 읽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러면 이럴 때 원하는 이 단어들의 조합. 어떤 한자와 어떤 한자를 더해야 이 단어가 되는지. 자, 보죠. 원활하다라는 것은 트일 활이 아니라 매끄러울 활자를 써야 돼요. 매끄러울 활. 활강. 스키 활강할 때 활강 배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미끄러울 활, 매끄러울 활. 둥글원. 그래야 대화가 원활하죠? 둥글둥글하고 그리고 매끄럽게 대화가 이어져야죠. 자, 그 다음에 공감할 때 함께 공, 느낄 감. 그 다음에 온당할 타, 맞을 협. 그 다음에 날카로울 리, 해칠 해. 그래서 답은 1번만 틀렸고 나머지는 다 적합하게 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이에요. 다음 글의 중심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주제 찾기. 자, 여러분 글은 길지 않았어요. 이럴 때에는 지문 분석을 딱. 여러분 요거밖에 없죠. 즉 주제 요약할 때는 펜터치를 많이 하면 안 돼요. 주제 요약할 때는 최소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중복되는 말에는 긋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인용, 여기서는 복제, 그리고 이렇게 다른 것을 복제하고 인용하는 문화는 확산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예시, 성형. 근데 여러분 주제를 찾을 때 예시가 중요해요? 일반화 진술이 중요해요? 일반화 진술이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예시에다 밑줄 걷어요, 안 걷어요? 안 걷죠. 근데 꼭 예시에 꽂히는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 몇 번을 고르냐면 2번을 고르거나 4번을 고르죠. 여러분 2, 4번 묶어보세요. 2, 4번을 고르고 틀린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알아야 돼. 나는 주제 찾기를 할 때 예시에 꽂히는구나. 예시는 이해를 돕는 거지 주제가 아니다. 자, 그래서 2번, 4번 고르고 틀리신 분들은 내가 자주 하는 어떤 실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오답을 고르기 직전에 피해요. 여러분 독해를 하는 방법을 알고 훈련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나에 대해서 고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해는 사고 교정이기 때문에 그냥 남이 설명하는 것을 계속 듣는다고 개선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푸는지 배우고 그 다음에 훈련을 똑바로 그 자세에 맞춰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정답과 매력적인 오답 변별법을 익혀서 자꾸 오답을 고르는 자기 자신을 수정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번하고 3번 중에 뭐가 답일까? 3번. 왜? 롤랑바르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롤랑바르트의 말을 가지고 와서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롤랑바르트가 예찬론자인 것도 알 수 없어요. 자, 뭐라 그랬어요? 인용이 아니라면 무엇이란 말인가 라는 건 그냥 인용을 많이 하는군 이 얘기지 인용이 좋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러니 여기서 예찬론자 X치고 심지어 이게 진실이라 해도 여러분 주제 찾으라고 할 때 내용을 찾으면 안 되죠? 1번은 거짓말이고 주제도 아니에요. 1번이 아무리 맞는 말이었어도 주제가 될 수 없어요. 이 글을 왜 썼지? 이게 바로 주제입니다. 이 글을 왜 썼어요?
모방이나 복제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라는 거를 롤랑 바르트 얘기는 인용하고 성형 문화는 예시로 들어가지고 설명한 거예요. 자, 그 다음 19번. 19번이야말로 내용일치. 자, 여러분 내용일치 긍정 발문이에요? 부정 발문이에요? 부정 발문이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옳은 거 하나 나머지 다 틀린 말입니다. 자, 이럴 때에는 지문이 길고 막 갑자기 막 긴장돼 죽겠는데 바이러스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이럴 때에는 선지를 먼저 보되 선지가 외워지진 않아요. 선지에서 내가 글을 읽으면서 주의해야 될 단어들을 잡는 거죠. 자, 그러면 1번 초기 전투, 인간은 일방적 패배. 2번 독성 약화 과정에서 숙주가 하는 역할. 3번 로마의 전투력 약화. 그리고 홍역을 잡지 마세요. 홍역은 선지 2개나 지배하죠. 자, 그냥 묶어두세요. 그 다음에 4번 숙주는 기생생물의 서식처. 그리고 못 외웠어도 돼. 이걸 외우자고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냥 이 중에 하나 생각날 수도 있고 2개 생각날 수도 있는데 괜찮아요. 그래도 아예 안 보고 들어가는 것보단 나으니까. 자, 그러면 읽어보니 기생생물에게 숙주는 서식처이다. 그죠? 그래서 몇 번 지워주고 바로 지워요. 나오면 바로 지워요. 4번 지우고. 그 다음 처음 마주치면 초기 전투죠. 미생물의 일방적 승리. 1번 나왔죠. 자, 그 다음 로마 제국 얘기 나왔고 홍역 맞죠? 그 다음 독성이 약해지는데 그때 숙주도 어때요? 항체를 만들었거든요. 그럼 숙주의 역할이 미미해요? 아니면 제 역할을 해요? 제 역할을 했죠. 그래서 답은 2번이죠. 미미하다 X. 자, 그 다음 20번입니다. 다음 글의 서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여러분 만약에 이게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었으면 제가 선지를 먼저 봤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가장 적절한 것이니까 선지 먼저 보면 밀어주고 싶은 애가 생겨요. 자, 그래서 선지 먼저 보지 마시고 그리고 지문을 잘 요약해서 내가 우리소리를 들었을 때 나는 간담이 서늘했다. 하지만 반복하다 보니 어쩌고저쩌고. 그럼 내가 직접 경험한 거죠. 그 다음에 다만 한 가지 꺼림칙한 일이 있다. 자, 그러면서 내가 미인에게 눈길 주는 일이 없었는데, 자, 미인에게 눈길 주는 일이 나오는 대목을 읽었는데 그 일에 대해 비난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비난을 항상 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길 가다가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면 눈길 주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머리 숙이고 고개를 돌리는 것은 그것을 절제하고 있다는 것이니 사실은 그것을 보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것이다 하면서 내 상황에다가 대입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일반 사람의 마음을 벗어나지 못하는 일이 또 있다 그러면서 하나, 둘, 3가지의 예시를 들고 있어요. 자, 근데 이게 다 나의 예인 거예요. 자, 그래서 답은 1번. 여러분 이거 이규보의 고전수필이죠? 예전 고전수필들의 특징이 그래요. 자신의 경험, 그리고 마지막에 교훈. 이런 식의 어떤 되게 굉장히 일반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는 수필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쭉 우리가 20개의 문제를 봤어요.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제 문제가 독해 쪽은 상당히 어렵진 않은데 비중이 꽤 되죠. 그렇죠. 그래서 틀리면 안 돼요. 50점에서 이제 60점까지도 가져갈 수 있어요. 화법 작문까지 모아봐요. 그럼 50점이 무조건 넘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독해를 다 맞으면 돼요. 그러면 되게 희귀한 어휘나 한자 때문에 틀릴 걸 걱정하는 것보다는 독해를 다 맞을 생각을 하고 훈련을 하시고, 문학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교과서 필수작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인식을 넓히고 고전 같은 것들은 현대어풀이가 가능하게 만들어 놓고, 그죠? 그 다음에 비문학 같은 경우는 기초 문제 유형에 대한 해결법이나 펜터치하는 능력을 길러두고, 그죠? 그래서 글을 읽으면서 바로바로 요약하는 능력, 그죠? 그리고 선지를 바로바로 소거하는 순발력 같은 것들을 길러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문법이나 규정은 문제가 줄어들고 있지만 그래도 그냥 외웠니 안 외웠니를 묻기보다는 정말 이해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있으니, 그래서 이해와 적용에 힘쓰시고, 어휘랑 한자 부분은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것부터 시작해서 범위를 점점 늘려나가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자,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좋은 결과 있을 때까지, 그렇죠? 여러분들이 독해는 탄탄하게, 문법과 규정은 방심하지 말고 어휘와 한자는 최선을 다해가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올해 국가직 7급 해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